안녕하십니까.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박정호입니다. 잠자던 5만원권이 드디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엔데믹으로 대면 경제 활동이 늘어나면서 시중에 돌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기준금리 인상으로 예적금 금리가 오르면서 5만원권을 금고등에 갖고 있기보다는 은행 상품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진 건데요. 실제로 올 상반기 5만원권의 회수율은 78%로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시중에 잠자고 있는 현금은 얼마나 될까요? 팬데믹 이전 추세를 상회하는 가계저축액을 초과저축이라 부릅니다. 팬데믹 이후 우리나라 가계의 초과저축 규모는 100조 원을 넘긴 상황입니다. 잠자던 5만원권이 돌아오는 등 초과저축 누적액은 지금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초과저축액은 부채 상환에 사용되진 않나 봅니다. 금리 상승으로 부채 상환 유인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도 1,000조 원을 돌파해 사상 최대치를 넘어섰습니다. 초과저축액에 부채까지 가동한 우리 국민의 적극적인 투자 활동이 최근 부동산 시장과 증시를 이끌고 있었네요. 8월 7일 월요일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주식시장의 흐름을 알아보는 증시 열렸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86번가 정광호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네, 지난주 주 후반에 미국 증시 계속 약세를 보였습니다. 예. 그 영향인지 우리 증시도 지금 별다른 힘은 발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중에서도 좀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형주들은 그나마 좀 힘을 내고 있어서 코스피는 거의 보합권 정도에 있는데 코스닥은 지금 1.5에서 6% 정도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사실 미국의 그 신용등급 강등 소식 때문에 그 글로벌 금융시장이 출렁거렸다 이렇게 다들 예상을 했는데 정작 신용등급 떨어진 그 다음 날은 채권금리가 잠깐 장중에는 낮아지기도 하는가 하면 야, 이게 우리가 교과서와 달리 움직여서 다들 야, 진짜 금융시장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 분위기를 봤더니 그래도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신용등급 강등 아무래도 이 소식이 없는 것보다는 이렇게 강등이 나타났다는 것 자체가 예. 뭐 시장에서는 분명히 안 좋은 소식이죠. 다만 그런데 그 영향은 제한적이다는 얘기들을 아마 뭐 방송이나 여러 군데서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네. 그 점을 좀 정리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예. 우리가 2011년도에는 실제로 신용등급 강등이 나타난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렇죠. 주식시장은 뭐 한 20% 내외 정도 어휴. 급락을 기록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번에는 좀 그런 모습은 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예. 왜 그런가라고 해보면 신용평가사 이번에 등급을 하향한 곳이 피치 한 군데입니다. 예. 근데 그때 당시에는 신용평가사들이 좀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는데 이번에는 피치 혼자서 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이 저는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1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3대 신용평가사라고 하죠. S&P, 무디스, 피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때 당시에는 어떠했냐 하면은 S&P하고 무디스에서 실제로 이제 신용등급을 강등하기 전에 이에 대한 전망치를 먼저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신용등급을 내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미리 시장에 경고를 보내는 거죠. 네. 그래서 무디스하고 S&P가 당시의 전망을 부정적 으로 내리게 됩니다. 예. 그러고 나서 실제로는요. 부채한도 협상이 당시에도 이슈였는데 이게 타결이 돼요. 네. 타결이 되었는데 그 직후에 무디스에서 그러면은 부정적으로 봤던 전망을 다시 안정적으로 상향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상향을 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으로 그대로 밀고 나가버리고요. 예. 심지어 그 직후에 S&P의 경우에는 실제 신용등급도 내리고 그다음에 전망도 하향으로 그러니까 전망도 부정적으로 그대로 또 유지하는? 가지고 예. 가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시장에서는 이게 부채 문제가 심각하구나. 미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안심할 수 없겠다라는 심리가 생겼고 예. 당시에는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피치가
대응을 전혀 안 하고 있다가 예. 뒤늦게 3개월 뒤에 예. 슬그머니 이제 등급에 대한 전망을 부정적으로 내리게 됩니다. 예. 그래서 당시에는 피치가 비판을 많이 받아요. 너무 늦게 움직인다. 다른 데도 먼저 했는데 피치는 뭐 하는 거냐. 예. 이번에는 어떠냐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전망을 부정적으로 내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지금 S&P하고 무디스는 전망에 대해서 건드린 게 전혀 없습니다. 반면 피치 혼자서 지금 전망을 부정적으로 내렸다가 이번에 실제로 이제 그 부채한도 협상은 잘 마무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등급을 실제 신용 등급을 내려버린 거죠. 단 그러면서 향후에 대한 전망은 안정적으로 올렸습니다. 등급만 낮추고 대신 전망은 오히려 긍정적인 방향으로 선회한. 네, 예. 네. 근데 요 피치하고 같이 따라간 데가 이번엔 누구냐면 신용평가사 중에 4위로 모닝스타가 있거든요. 네. 모닝스타가 비슷한 시기에 전망을 부정적으로 내렸다가 여긴 오히려 7월 말에는 다시 전망을 회복을 시켜줬거든요. 네. 그러니 시장에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때 대비해서 더 적은 업체가 움직였고 다른 업체들은 가만히 있는데 피치 혼자 등급을 낮췄는데 또 전망은 이제 그 다음에는 안정적으로 올려놓다 보니 이것은 사실 피치 혼자만의 좀 행동이 아니겠느냐 이런 식의 해석이 나오면서 제한적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더 나아가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지난주에 재무부의 차입에 관련한 위원회가 있거든요. 예. 거기에서 생각보다 미국이 재정 적자가 더 심각할 것 같다. 예. 그래서 미국이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최근에는 좀 단기채 위주로의 자금 조달을 하겠지만 10월에서 12월 분기에 달해가지고서는 아마도 예. 중장기채의 발행 비중을 늘려야 할 것 같다라는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예. 지난주 초반에 그 이후에 미국의 중장기채 금리가 올라간 게 사실은 신용등급 강등 소식보다는 더 크게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로 시장에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제일 걱정은 뭐 미국 내에서는 신용등급 강등으로 인해서 별다른 영향이 없다 하더라도 많은 기타 국가들, 특히 신흥국이나 특히 우리나라들 네. 이런 나라들은 미국이 기침하면 뭐 우리 흔히 그런 소리 하잖아요. 한국은 감기나 독감에 걸린다. 맞습니다. 우리 증시나 우리 금융 상황에서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참 억울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 잘못한 게 없는데도 우리가 개방 경제라는 이유만으로 특히나 미국에서 한번 돌이켜 보시면은요. 2008년 9년 당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네. 한국이 일으킨 게 아니라 미국이 일으킨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주식시장, 금융시장, 외환시장 모두가 아주 크게 악영향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영향을 받게 되면 그러면 미국 경기가 둔화가 될 것이며 그에 따른 영향은 글로벌이 함께 진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좋지 않은 소식이 나오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우리도 그 악영향을 받게 된다인데 사실 근데 이번에 보시면은 전체적인 금융시장 영향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예. 한국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10여 년 전에 있었던 신용등급 강등 사태하고는 좀 결이 다르다라는 게 있고요. 그게 첫째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게 되면은 우리도 예전에 비해 가지고서는 국가 신용등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뭐 금융시장이 상대적으로 탄탄하다라는 평가를 그때 과거 10여 년 전에 비해서는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우리가 그래도 이제 기침은 하지만 독감에는 걸리지 않게 만드는 예. 요소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 그렇게 신용등급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되면 가장 직접적으로 바뀌게 되는 흐름이 국채 흐름일 것 같은데 현재 미국의 장기 국채 수익률은 어떤 수준입니까? 네, 작년도 10월 11월 달에 미국 장기 금리가 10년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뭐 4%를 넘어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좀 내려오는 듯 하더니 이번에 재차 또 4%를 넘어가게 됐거든요. 네. 이 결정적인 요인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아무래도 재무부에서 특히나 장기채 의 발행 비중이 이제는 늘어나야 될 수 있다. 그런 공고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러면 물량 부담이 쏟아지게 되니 장기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다가 또 기름을 부은 것이 예. 빌 에크먼이라고 되게 유명한 투자자가 있잖아요. 예. 그 투자자가 뭐라고 했냐면 4% 초반인 미국채 30년물을 가지고서 자기는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매도를 쳤고 요 금리가 조만간
네. 순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조만간 5.5%까지 올라가게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 시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움을 가졌었죠. 예.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그 향후에 지금 뭐 10년물이나 이런 발행 계획을 보면은 시장 예상보다 이번 주에 이미 발행 지금 예상이 돼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게 더 많이 발행되기로 이제 공고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요것도 또 이제 또 좀 제한적이었어요. 금요일 날에는 오히려 미국 10년물 금리가 좀 폭락을 해서 4%뭐 초중반까지 올라가다 4% 초반으로 내려왔는데 네. 그 이유는 어떤 거냐 하면은 좀 시장에서 영향력이 있는 인사들의 발언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예. 대표적으로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 굉장히 중량감 있는 인사잖아요. 예. 요 인사가 피치의 신용등급 강등을 보고 뭐라 얘기했냐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웃기는 결정이다. 예, 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고서는 실제로 조달 금리 그러니까는 국채 그 금리를 결정하는 것은 신용평가사가 아니라 시장 그 자체이다. 시장이 알아서 평가할 거니까 네. 너무 보지 않아도 된다라고 평가절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워런 버핏도 여기에 거들었습니다. 워런 버핏이 자기의 유일한 질문은 다음 주에 있을 국채 발행에서 3개월물을 살 거냐 6개월물을 살 거냐이다. 그러니까 미국 국채는 무조건 사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국채에 대해서 의심을 자기는 가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장의 안정을 만들어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금융상품 중에서 미국 국채만 어떻게 보면 무위험 자산인데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의구심을 가지면 진짜 금융시장은 정말 큰 혼란인 건데 아마 그런 인식 속에서 그런 저명한 인사들이 발언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도 궁금해요. 원래 미국 국채는 제일 많이 사는 큰 손들이 중국이나 일본 같은 다른 나라 정부 아닌가요? 그런 나라랑 사이가 안 좋으면 발행을 발행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잘 안 사고 그래서 국채 수익률이라든가 아니면 국채 가격에 영향을 받고 그러진 않나요?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미국 국채의 매수 주체들은 예. 상당히 다변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균형을 맞춰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에 미국의 부채 비율이 낮았을 때요. 예. 그때 당시에는 국채 발행이 지금만큼 많지가 않았죠. 예. 그때 당시 중국이 가지고 있는 절대 금액보다요. 예. 최근에 뭐 중국이 미국 국채를 계속 팔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이에 미국의 부채는 훨씬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대단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한 자리 수준으로까지 이제는 내려왔고요. 그러면 그 사이에 누가 주요 주체가 되었느냐라고 하면 일단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미국의 소위 말해 연기금 같은 이제 예. 펜션 펀드들 예. 많이 샀고요. 그다음 미국의 은행들도 샀고요. 또 하나 결정적으로 주체로 나온 것이 누구냐면 바로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입니다. 예. 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주체들이 나눠 가지고 있고요. 근데 뭐 앞으로 그러면 이게 매력이 있어야지 새로운 주체 혹은 기존 주체들이 사줄 텐데라는 게 뭐 오히려 핵심 질문일 거잖아요. 그랬을 때에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러면은 장기채 금리 기준으로 봤을 때 4%대 이자율을 준다. 그러면은 이거를 뭐 중간에 가격이 올라갈 걸 기대한다 이거에 떠나서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4%대를 꾸준히 준다. 10년 안에 미국이 정말 부도가 날까? 이 금리 이 쿠폰을 그대로 이자를 나한테 지급해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미국은 그럴 수 있는 신용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신용이라는 거는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미국 국민들, 그러니까는 납세자들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의 소득이 증가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미국의 기업들이 법인세를 충분히 낼 수 있을 만한 여력이 되느냐, 그런 거를 봤었을 때는 경쟁력이 지금은 유지가 된다라고 시장은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아주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시장에서 불안감이 증폭이 돼 가지고서 미국 국채에 대한 소위 말해 가지고서 뭐 패닉셀이 나온다든지 그런 부분하고는 지금 좀 거리가 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아까 말씀 주셨던 그런 분들께서 미국 국채의 흐름은 시장이 결정한다라는 발언의 요지 중에 하나는 뭐 어찌 보면 최근에 자넷 옐런이 뭐 중국을 방문한다든가 이런 게 우리 국채 발행할 건데 국채 좀 사줘 이런 입장 때문에 갔다 이렇게 설파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다변화됐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할 수 있었던 거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미국 자체가 예. 이제 가계 그다음에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정책을 쓰느냐 아니냐 이거가 훨씬 더 중요한 요소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4일에는 미국의 7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됐잖아요. 네. 그 내용하고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지도 알려주시죠. 굉장히 혼재된 숫자가 나왔습니다. 아마 숫자를 딱 보시고서 예.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지라는 의문이 드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두 가지거든요. 예. 하나는 월간 고용 순중이 몇 명이냐. 이게 너무 높게 나오면은 금리를 더 올려야 되는 것 아니야? 너무 낮게 나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미국 경제가 침체로 가는 것 아니야? 우려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월간 고용 순중은 예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에 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임금 상승률은 예상보다 높게 나와버린 거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침체 둘 다 우리가 걱정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에 사실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해석을 어떻게 해주느냐가 이제 중요하게 되는데 미국 연준의 우리가 이제 비공식 대변인이라고 나팔수라고 얘기를 하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사실 이럴 때에 시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함에 있어가지고서는 중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 기자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느냐라고 하면 이제 임금 상승률에 대해 가지고서 시간당 평균 상승률이거든요. 근데 주간 평균 상승률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시간당 평균 상승률이 있고 주간 근로시간이 있을 거잖아요. 주간 근로시간이 지금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는 평균 임금 상승률은 시간당으로는 올라갔는데 근데 주간 제가 일한 시간은 줄어들었으니까는 주간 임금 상승률은 거의 변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거를 보게 되면은 사실 임금의 하락 속도가 가파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간 이미 근로시간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이미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에서 열기가 많이 사라진 거죠. 임금 상승률만이 지금 평균 대비 높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보지 말자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이번에 나온 숫자는 계절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번 데이터가 나오기 전에 주요 IB 중에 하나인 UBS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번에는 그런 계절적인 효과 때문에 단순히 데이터가 좀 높게 나올 수도 있다. 지난해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다라는 얘기를 이미 이번 데이터가 나오기 전에 얘기를 했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 다음 달 데이터부터 나올 때는 오히려 이제 이번에 높게 나온 것 때문에 다음 달부터는 오히려 낮게 나와버릴 수도 있다. 그러니 우리가 앞으로 한두 달치는 더 봐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FOMC 회의도 9월 말이지 않느냐. 우리 그러면은 소비자 물가 2번 더 볼 수 있고 고용 데이터도 1번 더 볼 수 있으니까는 이번 데이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볼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본인이 기사를 거의 장 막판에 썼는데 그 이제 내용이 뭐냐하면 금요일 고용 보고서로 인해서 9월달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오히려 다소 낮아졌다라고 총평을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금요일 보시면은 미국의 장기채 금리가 확 떨어졌거든요. 거기에 이번 고용 보고서 그다음에 이러한 해석이 큰 영향을 주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용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하면 인플레이션은 슬슬 더 잡혀가는 기조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현지 시각으로 그 10일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 11일 생산자 물가 지수가 곧 공개되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전망하고 있습니까? 네, 지난달에 나왔던 숫자가 사실은 굉장히 잘 나왔었고 그게 기저 효과가 너무나도 크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3%까지 물가가 내려올 수가 있었죠. 근데 하반기에는 그 기저 효과가 이제 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소비자 물가 지수는 하반기에 조금 상승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다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근데 좀 좋은 점이라고 하면은 근원 물가를 우리가 요즘에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근원 물가는 그 기저 효과가 아직까지 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한 9월이나 10월까지는 기저 효과를 계속 누리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보시게 되면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달에 비해서 소폭 상승 근데 근원 물가는 지난달에 비해서 소폭 더 내려가는 걸로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그런 숫자로 나온다라고 하면 여전히 물가 상승률이 점점점 낮아져가는 디스인플레이션의 분위기는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은 11일에 나오게 될 지금 생산자 물가 지수도 마찬가지의 분위기이다. 그렇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절대적으로 우리가 물가에 대해서 좀 기준점을 잡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그 절대적인 물가 수준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
그 이제 지금 이제 막 많은 여러 요소들이 내려왔지만 마지막으로 남은 그 키라고 할까요? 그러면은 임금 상승률이 좀 떨어져 줘야 서비스 물가가 떨어질 건데라는 말씀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예. 근데 임금 관련해 가지고서 절대적으로 어느 정도 숫자를 그러면 연준이 원하냐? 예. 우리가 헤드라인 물가는 2% 물가를 목표로 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임금 상승률을 어느 정도 숫자를 원하느냐? 작년 11월 달에 파월 의장이 공개적으로 이거는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임금 상승률 3.5%를 얘기했습니다. 3.5%. 임금 상승률이 3.5%일 때 소비자 이제 물가 상승률 2%로 갈 수 있는 딱 그 균형점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파월 의장 말고도 다른 연준 인사들도 3.5에서 4% 정도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현재 어느 정도냐? 4.4%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내려가는 지금 트렌드에 있는데 그 길이 좀 그렇게 먼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물가 2% 목표 그러면은 임금 상승률이 2%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예, 예. 사실은 물가 대비해서 임금 상승률은 그러니까 이건 실질 임금이라 할 수 있죠. 항상 좀 높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걱정들 하시는 게 최근 유가 분위기가 정말 다시 심상치가 않아요. 사우디가 감산을 계속 연장한다라고 하는 것 같고요. 또 곡물 가격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그냥 찬물 확 끼얹지는 않을까요? 네, 유가가 지금 다시 70에서 80불까지 예. 올라왔는데 사실 근데 한 70에서 80불 정도가 지금 최근에 전쟁 이후에는 안정된 수준의 박스권이거든요. 예. 그래서 요 점에 대해 가지고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려고 하면 굉장한 수요에 이제 그 상승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곡물 가격은 최근에 있었던 러시아발 이슈 때문에 또 좀 올라갔다가 이제 대용 항구를 찾아냈거든요. 예. 그러면서 다시 또 좀 안정된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이 크게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광호 대표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친숙한 기업 이야기로 경제와 친해지는 신기반기 레드칩 시간입니다. 오늘도 카운트의 신기주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주인공이 뭔가 봤더니 네. 혼다네요. 혼다. 예, 네. 많은 분들은 혼다 하면 자동차로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실지 네네.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는 혼다 그러면 오토바이. 좀 타셨나 보구나. 아유, 네. 용기가 없어서 그러지 못하는데요. 그래? 또 동남아 가거나 그러면 다 네. 혼다 오토바이 타잖아요. 그렇죠. 예. 점유율이 90%, 아, 80% 그래요? 넘어가니까요. 정말 야. 혼다 하면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네 바퀴 굴림보단 예. 두 바퀴죠. 두 바퀴예요. 어째 요즘 혼다 잘 나갑니까? 네, 잘 나가는데요. 참 아이러니한 게 한국만 빼고 잘 나가요. 아, 그래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요. 그러니까 이 숫자 좀 말씀드리면 자동차 기준이긴 해요. 2023년 상반기에 한국 시장에서 팔린 혼다 자동차가요. 604대예요. 얼마 안 되네요. 상반기 안에 604대. 아니, 우리도 배달이나 배송 이런 거 많이 하시는데. 근데 이건 오토바이가 아니고 자동차입니다. 아, 자동차로? 자동차. 이 오토바이 말씀드렸지만 오토바이는 잘 나가요. 예.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요. 현대차가 7월 지난달이죠. 한국에서 이제 국내긴 한데요. 예. 현대차는 한국 차니까 57,000대 팔았어요. 그래서 604대라는 건 사실상 혼다가 자동차를 한국에서 철수해야 되는 건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의 숫자고요. 혼다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바퀴는 잘 나가는데요. 예. 어쨌든 자동차 시장 안에서 일본 차는 2019년이었죠.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있었어요. 예. 그때 직격탄을 맞았는데 지금 거의 부활을 했습니다. 특히 일본 자동차 브랜드 많잖아요. 자동차 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본 차들 좋아하시는데 승용 브랜드가 10개고 상용 브랜드가 13개잖아요. 야. 대표적으로는 도요타, 렉서스 있고 예. 렉서스 정말 잘 나가죠. 특히 그 덕분에 도요타 주가는 뭐 지금 일본 이라게이미 분들은 도요타 주식 많이 갖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식이 2,500원이 넘어갔어요. 이게 상장 이후 최고치입니다. 야, 그래요. 네, 도요타 정말 잘 나가고요. 예. 닛산도 있고 뭐 닛산은 뭐 아시다시피 자동차보다 요즘은 왜 그 칼로스 고니라는 닛산 회장 탈출기로 유명하고 예. 다큐멘터리도 있던데요. 또 스바루, 스즈키, 마쓰다, 미쓰비시, 뭐 이스즈 이런 브랜드들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일본의 자국 브랜드 시장 점유율이 90%가 넘어가는데 네. 이렇게 치열한 내수 시장 안에서 혼다는 2등이에요. 아. 일본 내수 안에서.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토바이 것도 잘 나가지만 내수 안에서 네 바퀴도 잘 나가긴 하는 거예요. 한국만 빼고. 네. 글로벌에서는 7등이고요. 네. 근데 이제 매출 기준입니다. 폭스바겐이 1등, 2등이 도요타고요. 현대기아 자동차가 현대기아 더하면 3등이죠. 아, 3등이군요. 예.
이렇게 매출 기준에서도 자동차도 그렇고 오토바이도 그렇고 상당히 견실한 회사인데 왜 유달리 한국만 이렇게 힘을 못 쓸까요? 그러게요. 일단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에 그 일본 불매 운동이 직격탄이 있었고 네. 그 이후에 토요타는 렉서스라는 고급차 브랜드로 승부를 했는데 혼다는 고급적인 이미지라기보단 그런 브랜드가 없네요. 네, 그렇죠. 보다는 어떤 이미지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의 혼다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의 혼다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가성비를 생각하시는 분들 아니면 일본 수입차? 이것도 수입차인데 그러면 프리미엄한 거 없어? 그러면 독일차 이렇게 넘어가는 그 논리적 메커니즘이 있어요. 네. 근데 반면에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모터사이클 이거 오토바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아니면 정확하게 이제 이륜차라고 부르죠. 네. 이륜차의 경우에는요.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3분의 1이에요. 전체 시장의 3분의 1을 가진 글로벌에서. 그리고 60년대부터 시장 점유율이 글로벌 1등이었는데 예. 지금까지 1등이니까 반세기 동안 내내 1등이고요. 그냥 무조건 1등이에요. 그리고 2022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1,400만 대의 이륜차를 팔았어요. 한 해 1,400만 대. 와, 그게 2021년도보다 15% 증가했는데 예. 이게 참 재밌는 게 그건 국내 시장에서도 사실 이륜차 많이 팔렸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2020년에 코로나 시국 왔잖아요. 네. 배달 시장이 커졌잖아요. 그렇죠. 배달 오토바이 이륜차의 수요가 커졌는데 예. 이 시장을 혼다가 다 먹었어요. 그래서 혼다가 2021년 지표 보니까 15만 대 등록했는데 네. 이 절반 이상이 다 혼다 이륜차더라고요. 거의 독식했다고 할 수 있고요. 사실상 대체제가 없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죠. 국내에서는 2위 업체 뭐 그런 게 있나요? 2위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국산 대림 오토바이인데 예. 지금은 이제 DNA 모터스로 바뀌었죠. 점유율이 5분의 1 정도, 21% 정도 됩니다. 근데 네. 이제 혼다는 50%가 넘어가요. 사실 혼다 오토바이로 진짜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라는 걸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네. 곳이 동남아만 여행 가면 그러니까요. 그 횡단보도에 오토바이 열이 그냥 쫙 기다리고 있다가 동시에 무슨 레이싱하는 것처럼 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눈으로 봐도 진짜 많다 싶은데 네. 숫자를 말씀드리면요. 베트남 가면요. 예. 2022년도 240만 대 팔렸는데요. 혼다 이륜차가 이게 하루에 6,500대 팔리는 꼴이에요. 와, 어마어마하네요. 네, 시장 점유율이 80%가 넘어갑니다. 예. 근데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동남아는 베트남뿐만 아니고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뭐 태국이 다 오토바이 소비량이 많잖아요. 이유를 따져봤더니 그 동남아는 가계처분 소득이 낮으니까 자동차를 사면 이게 집보다 자동차가 비싼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가성비가 안 나오고 또 하나 기본적으로 도로 상황이 열악해서 사륜차 타기가 좀 부담스럽죠. 그게 더 클지도 몰라요. 맞아요. 비도 많이 오니까. 예. 그리고 열대 기후 때문에 뭐 이런 부분도 있고 가격이 싼 혼다. 근데 혼다가 잔고장이 없잖아요. 이 고장이 없는 차로 유명하니까 동남아 열대 지역에서 잘 버티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시다시피 혼다를 갖고 이륜차에 계속 말씀하시지만 거기 가면 뭐 툭툭이라고 해서 예. 이륜차인 줄 알았더니 바퀴가 3개야. 3륜차로 뒤에 이렇게 짐칸처럼 택시처럼 타는 것도 구경하셨을 텐데 예. 혼다가 이제 국민 이륜차죠.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네. 이륜차는 상대적으로 기술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는데 외관에서 보기에는요. 그런데 유달리 혼다만 이 시장을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쟁력의 원천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잔고장이 없는 기술력에 대한 신뢰가 있는데 예. 가장 큰 거는 역시 혼다가요. 원래 자동차 회사가 아니고 오토바이 회사, 오토바이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이륜차가 중심이었군요. 네, 이거 창업자가 이제 혼다 소이치로잖아요. 46년도에 혼다 기술 연구소를 만들었고 2년 뒤에 공동 창업자인 후지사와 다케오하고 같이 지금의 혼다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기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문제였냐면 원래 2차 대전 전에 자동차 정비소를 했었는데 이 정비소가 2차 대전 45년도에 지진 때문에 무너져요. 그래갖고 완전 쫄딱 망합니다. 그 남은 돈을 싹싹 모았더니 한 45만 원이 됐고요. 네. 이걸 갖고 공장을 하나 지어서 기술 연구소를 만들었고 돈이 없으니까 뭐 자동차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자전거에다가 그 내연기관 직렬 2기통 엔진을 매달아갖고 최초의 혼다 오토바이 만들어요. 이게 시작인데요. 되게 놀라운 게 이때부터 그 기술의 혼다인데 이 혼다 소이치로가
원래 공대 나온 사람도 아니고 네. 아무것도 배운 게 없어요. 독학으로 모든 엔진을 배웠고요. 그래갖고 오토바이 때로 시작을 하는데 이때 가장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뭐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소니 공동 창업자였던 이부카 마사루라는 인물이 있어요. 예. 이 두 인물이 같이 이때부터 굉장히 우정을 나눴는데 네. 이 뭐냐면 한쪽은 전기, 한쪽은 자동차였던 거예요. 아. 어쨌든 그러다가 1950년대에요. 그러니까 혼다 오토바이의 전설을 만들어낸 대표적인 제품을 만드는데 이게 시리얼 네임으로는 C100인데 이거 설마 우리 맞아요. 가끔 보는 그거예요? 맞아요. 그냥 하루에 한 번은 볼 거예요 아마. 그럼요. 네, 슈퍼커브. 네. 슈퍼커브가 바로 만들어집니다. 예. 1950년대인데 이게 만들어진 그 전설이 있어요. 뭐냐면 그 배달 음식을 시킨 거예요 일본에서. 예. 근데 일본 소바가 왔는데 이게 엎질러진 거죠. 그랬더니 이 혼다 소이치로 이 사장이 당시 그 자신을 공장장이라고 부르라는 얘기 많이 했다던데 네. 이분이 왜 소바가 엎질러졌을까? 이거는 오토바이 배달원의 문제가 아니고 보통 우리 왜 배달 받다가 음식 망가지면 항의하잖아요. 그렇죠. 오토바이를 고쳐줘야 되겠다. 어. 그래서 배달하는 분들이 쉽게 배달을 할 수 있도록 한 손으로 운전할 수 있는 오토바이. 그러니까 클러치가 이제 엔진 조작이 쉬운 거죠. 아, 예. 그래서 지금도 혼다 슈퍼커브는 오토바이 초심자들이 굉장히 쉽게 배우는 오토바이로 유명한데 그게 이제 배달용으로 한 손 조작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2017년 딱 되니까 슈퍼커브가 뭐 동남아에서 하루에 6,000대씩 팔리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1억 대 돌파한 거예요. 누적 판매. 그러니까 그 정말 모터사이클 레이싱 경기 트랙에서 예. 슈퍼컵을 타고 정말 프로페셔널 레이서들이 예. 경기를 했어요. 2018년 1월 15일 날. 예.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지금도 이 방송 준비하느라고 보고 왔는데 여전히 재밌더라고요. 아주 쬐끄만 슈퍼컵인데 정말 프로 선수들이 레이싱을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기가 있고 기대가 있고 사실은 전설적인 제품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배달용으로 거의 전설인데 동남아 아시아 시장에서 혼다 커브의 시장 점유율이 평균 60%가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정말 전 세계에서 배달 없으면 이거 없으면 배달이 안 되고 예. 우리도 배달의 민족인데 배달의 민족을 만족시킨 커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이 혼다 소이치로 이분 이제 돌아가셨죠. 제가 알기로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1991년도에 타계했는데요. 이때도 사실은 혼다 소이치로와 혼다란 기업의 문화를 알 수 있는 일화가 있는데 예. 혼다는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기술은 좋은데 네. 안 팔아 물건을 마케팅을 못해. 네. 그러니까 그게 약점이다 강점일 수 있는데 혼다는 어쨌든 기술적으로 완벽한 제품을 만들고 소비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기업 문화가 있고 요건 이 창업자의 DNA가 있거든요. 혼다 소이치로가 91년도 타계했을 때요. 돌아가실 때 장례식을 안 했어요. 그래요? 이게 유언이었는데 네. 그 대신에 그러니까 이 이유가 뭐였냐면 자동차하고 오토바이 만드는데 내 장례식으로 사람들이 모여들면 교통체증이 온다. 그러니까 그런 폐를 끼치면 안 된다. 일본 특유의 문화잖아요. 예. 근데 그래도 찾아온 분들이 있었대요. 누구죠? 음식점 사장 배달하시는 분들, 사장님들. 당연히 찾아갔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일본 어떤 기업 문화 또는 뭐 메커니즘 이런 쪽에서는 전설적인 인물이고 그게 혼다의 DNA에 아직도 녹아 있죠. 말씀을 듣고 보니까 기술의 혼다가 아니라 진심의 혼다인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사실은 정말로 소비자들을 위해서 필요한 기술 이외에는 어떤 것도 발전을 안 하니까 만들지 않으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투박하기도 하죠. 예. 그리고 고집스럽기도 하고 대표적으로 엔진이 지금은 다 순행식 엔진이잖아요. 물론 지금은 다 전기 모터지만 어쨌든 공냉식 엔진 고집하다가 순행 엔진 쉽게 거부를 오래 했었고요. 예. 이런 것도 약간 혼다의 약점 중에 하나긴 하죠. 그런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지금 이륜차 시장의 트렌드는 뭐 지금 슈퍼커브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전기 이륜차일 거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자동차 전기 사륜보다 모터 달고 배터리 달기 훨씬 쉬우니까. 그렇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 혼다를 바짝 뒤쫓고 있는 업체가 있는데 중국의 2위 업체입니다. 그 야디라는 업체인데 이 업체가 전기 이륜차 시장으로는 580만 대 팔았어요. 지난 2022년도에. 그런데 이게 전기 자전거도 팔았거든요. 예. 이건 집계가 안 되는데 이거 600만 대예요. 이야. 그러니까 더하면 1,100만 대인데 아까 2020년도에 그 혼다가 1,400만 대 팔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거의 바짝 뒤쫓고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중국 업체가 야디라는 회사인데 이거 재밌는 게 그 빈디젤이라고 아시죠? 예, 알죠. 그 왜 그루트 목소리 낸 암그루트 예. 이런 사람. 트리플 X 주인공이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예. 네. 이 인물이
그 스쿠터 요 야디 광고를 해요. 아. 그 덩치에 요만한 스쿠터 타고 나와갖고 탈만하지 뭐 이런 얘기하는 광고가 있는데 정말 중국에서는 이 야디가 혼다보다 훨씬 많이 팔리고요. 인도에선 또 있습니다. 인도는 시어로라는 곳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인도 중국 시장을 놓쳤어요 혼다가. 그리고 지금 혼다가 동남아시아하고 뭐 이런 시장에서 지금 주력을 하면서 전기 모터 사이클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한 발 늦었죠. 네. 벌써 만들었어야지. 네. 이 뭐 나름대로 이제 그 오토바이 시장에서는 이 중국과 인도와 그리고 일본의 경합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혼다 그러면 기술의 집착태라고 할 수 있는 로봇에서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어 보였거든요. 그 아시모. 예, 맞아요. 맞아요. 아시모야말로 진짜 혼다에 혼이 들어가 있는 것인데 근데 아시모가요 지금은 없어졌어요. 왜요? 2000년에만 해도 아시모가 이족 보행 로봇으로 정말 충격적인 기술이었거든요. 그렇죠. 한국 기업들도 많이 충격을 받았는데 이게 지금 아시잖아요. 지금 이족 보행 로봇의 주도권을 잡은 회사는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죠. 테슬라에서 그 옵티머스라는 그 테로봇이라고 불리는데 네. 이족 보행 로봇을 만들었고요. 지금 현재 아시모보다 훨씬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심지어 요즘은 인공지능하고 결합한다고 하니까 이제 주도권이 넘어갔고요. 사족 보행 로봇은 현대차가 인수했죠. 그 버스턴 다이나믹스가 이 리더십을 갖고 있어서 예. 혼다가 먼저 갔는데 느려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먼저 진심을 보이고 진심의 혼다인데 네. 굉장히 느린데요. 대신에 이 기술을 어디에 썼냐면요. 오토바이가 자율주행하도록 만드는 기술에 썼어요. 아시모 기술을. 아니 오토바이가 자율주행을 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로봇 기술과 뭔 상관이죠? 그러니까 로봇 안에서 이 로봇이 스스로 알아서 길을 찾고 자율주행하는 기능을 넣은 것이고요. 예. 그걸 여기에 접목했는데 그 또 하나가 뭐냐면 이족 보행 로봇의 핵심은 균형을 잡는 거잖아요. 예. 서 있는 거. 그렇죠. 이륜 오토바이 바퀴가 두 개면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당연히 서 있는 거겠죠. 오토바이가 서 있어요. 저도 영상을 보면 그냥 서 오토바이가 있어요? 그냥 서 있어요. 네. 그리고 알아서 그냥 바퀴 굴려서 갑니다. 이야. 보면 굉장히 신기하거든요. 네. 이게 2017년도 CES 라스베가스에 열리는 전기 박람회에서 출품이 됐는데 2017년이에요. 지금 7년 지났는데 아직도 상용화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혼다는 진심으로 기술을 만드는데 제품을 안 팔아. 무슨 회사가 이러지? 네. 좀 특이하긴 합니다. 네, 주주들한테는 답답하겠지만 예. 그러나 대신에 미국 시장하고 일본 시장에서 혼다 기술에 대한 믿음이 커서 혼다 사는 소비자들은 무조건 혼다만 사죠. 이런 것이 사실은 그러니까 가장 큰 강점이 가장 큰 약점이고 동전의 양면 같은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 보고 신뢰성 부여한 사람들은 계속 사지만 네. 그 기술이 얼마나 좋고 제품으로 얼마나 더 성과를 낼 수 있는지는 좀 취약한 그런 회사가 혼다군요. 맞아요. 네. 혼다는 그럼 전기차는 안 만듭니까? 네, 전기차가요. 올해 초에 CES 2023에서 선보였어요. 특히 특이한 게 회사 이름이 아펠라인데요. 예. 만든 회사가 혼다만이 아니고요. 소니하고 합작해서 소니 혼다 모빌리티라는 회사를 만든 다음에 여기서 아펠라라고 하는 전기차를 만들었는데 예. 이게 재밌는 게 예. 소니하면 가장 주력 제품이 뭐겠어요? 저는 플레이스테이션 생각나는데. 게임기. 예. 이게 여기 플레이스테이션이 달려 있어요. 대박이네요. 대박. 그래갖고 운전을 안 하고 레벨 3면 이제 그 준자율주행이거든요. 사실상 그 운전자 운전 안 해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 플레이스테이션에서 그란 트리스모라고 게임하면서 그러니까 운전 게임하면서 운전 안 하고 주행할 수 있는 차를 만들어 이야. 내놨는데 2026년도에 미국 시장부터 진출해서 상품을 내놓는다고 하네요. 예. 뭐 이렇게 혼다가 4륜차보다 2륜차 잘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에선 그렇게 밝아 보이진 않는데. 그래서 소니하고 합작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다의 창업자하고 소니의 창업자는 아주 친한 친구였거든요. 정말 반세기가 지나서 두 회사가 다시 합작해서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를 한번 넘어보겠다고 하는 거고요. 역시 근데 혼다는 네 바퀴보단 두 바퀴를 잘한다는 느낌? 그런 건 있죠. 예. 두 바퀴 시장에서 워낙 경쟁력이 있으니까 예, 앞으로 혼다가 어떻게 진화 발전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기주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곡은 산울림의 기타로 오토바이를 타자인데요. 오늘 끝곡 맞추신 분이 계시네요. 7587님입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실 수 있는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시원한 하루 보내시고요.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